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구성을 위한 후속 인선의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추가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차 당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그리고 정호김 전 국회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실 수석급 주요 인사가 이제 추가로 단행이 됐습니다. 우상호 전 의원을 정무수석에, 또 이규현 전 JTBC 고문을 홍보소통수석에, 또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각각 임명을 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추가 인선 키워드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고 오늘 이제 추가 인선도 그렇고 핵심 키워드는 대통령실에서 밝힌 겁니다. 일단 충직 그리고 유능 이 두 가지인데요.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무총리도 그렇고 비서실장도 그렇고 정책 수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 안보실장이라든지 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이재명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든지 아니면 전문성이 있든지 이 두 가지가 핵심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상호 전 의원은 이제 사선 의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친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발탁을 했을까? 우상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화력이 뛰어나다. 특히 여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인수위 없이 국민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우상호 전 의원 같은 정치력, 친화력이 있는 정무수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우상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 정치력이 뛰어나냐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당시에 여당 의원들을 탄핵 찬성, 가결표를 끌어내가지고 결국 이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돼가지고 결국 이제 탄핵 파면되는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한 것 같고요. 이규현 이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정통 언론인 출신입니다. 중앙일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JTBC 대표를 했고요. 그런 전문성을 높이 평가한 것 같고 그리고 오광수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통 검사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또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조국혁신당에서도 그렇고 반대 목소리. 왜냐하면 과연 이분이 특수통 검사 출신인데 검찰 개혁을 확실히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우려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발탁을 했다. 그건 역시 이제 이 전문성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이제 사법연수원 동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이 세 분을 오늘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단행된 인선에서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난번에 국무총리하고 국정원장을 지명할 때는 야당으로부터의 비판과 반발, 문제 제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 중에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된 이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당 내에서 반발이 상당히 지금 사전에 컸고 지금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요 추가 인선, 그러니까는 이제 대통령실의 수석과 관련해서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그건 실용인 것 같습니다. 실용이요? 네,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됐든 홍보소통수석이 됐든 민정수석이 됐든 그래도 경험치가 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효율성 있게 대통령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히 오광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반발이 큼에도 불구하고 또 검찰 특수통이라 하더라도 일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용에다 더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본인의 생각이 항상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균형을 좀 맞춘 인사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균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약간의 이제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그거는 균형이라기보다는 본인의 뜻이 확고하면 자기 진영에서 반대가 있어도 추진한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의 방점을 두었기 때문에
인사와 그 정책에 있어서 뭔가 통합의 신호를 보이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 부분보다는 처음에 취임해가지고 신속하게 그 추진해야 될 과업들이 있다라는 판단하에 자기가 믿고 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일해본 사람 나름대로 이 분야에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지금 인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됐던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정상회의에도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는 15일에 열리는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기회에 만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뭐 저는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한미 간의 이 산적한 현안들, 뭐 굳건한 한미 동맹이라든지 또는 관세 문제라든지 또 주한 미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의 입장을 원스톱 쇼핑을 얘기하면서 전달하기를 원하니까 저는 이제 당연히 만날 것으로 예.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취임 2주 만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런 상황에서 갈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상 외교가 정상적으로 복원이 됐다라는 것을 국제 외교 무대에 알리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역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번에 캐나다에 참석한 것과 동시에 미국을 방문할지가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두 번째는 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하고도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저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대한민국의 정상회담가 지금 정상적으로 복원이 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지금 22일이 지금 일본 가는 수교 60주년을 맞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나서는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들어와서 한일 관계가 뭐 급변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간의 한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의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한일 관계의 그런 기본 기조는 변함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라도 저는 뭐 한일 정상회담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플러스 할 수만 있으면 다양한 주요 정상들 간의 회담 예. 그리고 한미일 또 3개국 정상회담 또 여러 가지 양자 다자 회담들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한미일 정상들 간의 만남도 있을 수 있다까지 전망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한 지 2주도 되지 않아서 지금 G7에 전격 참석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21세기에 들어서 다양한 종류의 다자 회담이 있는데요. G7 정상회의는 좀 성격을 달리합니다. 선진국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정식 멤버는 아니지만은 계속 정례적으로 초청을 받는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정상회담, 특히 한미, 한일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나 일본이 한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지금 그 정상회담 일정이 15일에서 17일이면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케줄대로 보면 우리도 대통령으로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 외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G7 정상회의의 예정일이 15일에서 17일이면 이미 다른 나라 정상과 양자, 삼자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한국과 정상회담을 하려면 좀 일정을 빼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런데다가 이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해놨다가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필요한 또 억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그 외교 안보 실장이 정해졌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회담에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지금 아마 1차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뿐만이 아니라 끝난 다음에 워싱턴 DC로 내려와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해야 좋다라고 보는데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예, 벌써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미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트럼프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잡한 국내 국외적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G7에 미국과 일본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유럽의 강대국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조기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그리고 외교 무대에 첫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상들과의 정상회담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가장 큰 이제 1차 과제가 외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외교안보실장도 선임이 됐고 이 관세 문제 또 안보 비용 문제 이제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죠. 이 두 가지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양국이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를 도달하기 위해선 지금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할까요? 이거는 아마 지금 대통령으로서도 고뇌가 클 거라고 봅니다. 자칫 서둘러가지고 미국의 수에 휘말려서도 안 되고 그러나 지금 통상도 중요하고 안보도 중요하고 그런데 아직 이 통상과 관세를 담당할 주요 고위 당직 관계자가 아직 결정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신중하게 이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럼프로서는 원스톱 쇼핑이라고 해서 밀어붙일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1기 때 행태를 보면 지금 2기 때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관세와 관련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제가 한미 관계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꼭 한마디를 하자면은 우리는 미국 그러면은 트럼프, 그다음에 국방장관, 그다음에 통상 관계자 해서 워싱턴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지금 관세라든지 안보라든지 관련해서 미국의 50개 주,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출이 많은 지역, 또 우리의 상품을 많이 수입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지역이 특히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이라면은 오히려 그 주를 공략해서 쓰리 쿠션으로 트럼프에게 가게 하는 다양한 방법을 지금 연구해서 구사해야 될 시점이지. 당장 지금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트럼프를 만나가고 트럼프가 원스톱 쇼핑하자고 막 밀어붙일 때 전략 없이 갔다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장 G7에서 뭔 일이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그거를 비판하거나 또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두르고 조바심을 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이라든지 일본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합의를 하는지를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는 소위 여당 소속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있으면 좀 불러서 얘기도 좀 듣고 그렇게 해서 최상의 합의를 끌어낸다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풀어가야 한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전망하신 천천히는 아니지만 건가요? 예. 서두를 일은 아니다. 서두를 일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들을 이제 좀 많이 만나고 또 이야기도 많이 들어봐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단 트럼프의 원스톱 쇼핑에 담긴 전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속도전, 그리고 또 하나는 연계전이에요. 속도전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빨리빨리 해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런 협상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제 통상 관세하고 또 안보 문제를 엮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지렛대 역할을 하니까 유리한 협상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속도전으로 갈 경우에는 우리가 좀 손해기 때문에 여러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도 좀 보면서 우리는 좀 시간을 좀 끌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에다가 주한미군 감축 문제라든지 역할 조정 문제라든지 또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엮어가지고 하려고 하겠죠.
만약에 뭐 우리가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한 뭐 미군을 감축하겠다라든지 또는 뭐 옮기겠다라든지 이런 걸로 압박을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로 그러면 따로따로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역시 이제 무엇보다도 트럼프는 지금 외교를 거의 장사하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국 우선주의만 내세워서 상대국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있는데 역시 이제 원칙론으로 가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한미 동맹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또 보수에서도 이걸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이 동맹의 정신, 이 동맹의 가치를 좀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단순한 동맹이 아니다. 피를 나눈 혈맹이다. 그리고 이 관계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좀 얘기를 강조를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조셉 나이 이제 별세를 하셨지만 하버드대 교수가 강조한 것이 하드 파워도 중요하지만 이 소프트 파워를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과거에 이제 미국이 세계에서 존경받는 그런 나라였던 것은 네.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저는 좀 그런 모습이 실종된 지금의 트럼프의 외교 또 미국의 모습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세계 시민들이 좀 실망을 할 것이고 동시에 미국의 국력도 그만큼 좀 약화되는 것 아닌가 거꾸로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가 이르면 이번 주 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문회도 곧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에서는 지명 철회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어떤 점이 주요 검증의 대상이 될지 청문회에서 어떤 점이 좀 쟁점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요? 일단 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입장이 정반대겠죠. 민주당에서는 과연 김민석 지금 총리 내정자, 초대 총리 내정자가 과연 이 국정이 완전히 그동안에 실종된 상황에서 하루빨리 국정을 정상화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적임자인가라는 이제 능력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방점을 찍어서 검증을 하려고 할 거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 들을 가지고 낙마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사청문회 자리가 과연 원래 청문회에 그런 의미의 역할을 할지 아니면 또 뭐 대선이 이미 끝났는데 대선 연장전상에 여야 정쟁의 자리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결론은 지금 뭐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범여권하면 190석 정도 되니까 인사청문회를 뭐 통과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문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뭐 김민석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 워낙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뭐 인신공격성 비리 문제를 들춰낸다 하더라도 충분히 잘 방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총리가 낙마야 하겠습니까? 지금 얘기 나왔듯이 과반이 훨씬 넘는 의석을 가지고 하는데 중요한 건 여론이겠죠. 인사청문회상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능력만큼 중요한 게 도덕성과 자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인신공격성 비리 문제라 그랬는데 비리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건 야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과연 여론은 그 통과를 하느냐의 여부와 통과는 되는 겁니다. 그 민주당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에 지금 인준 동의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는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안보관이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미국에서 새 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합뉴스를 통해서 서면으로 그 질의응답한 미국 관계자의
그 새 정부와 관련해서 중국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마치도 한국의 안보 정책이라든지 국내 정치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게 미국의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내 정치든 대외 정책이든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대사를 역임했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새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대북 정책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솔직히 새로운 지명자의 과거 학생운동 시절의 반미 인식 같은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따지면 뭐 김문수 대통령 그렇죠. 후보는 그 반미적인 사고가 그 옛날에는 없었겠습니까? 사람은 인식이 변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 어떤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야당이 아마 질문을 할 것이고 이게요.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면 미국에 그냥 그대로 다 전달이 되는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글로벌화돼 있고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검증의 대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능력만큼 그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그 국민이 판단할 몫이죠. 그러니까는 뭐 없던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닐 테니까는요. 네. 네, 한편 민주당은 지도부 재정비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당대표 후보군으로는 이제 정청래 의원, 또 지금 현 원내대표를 계속해서 맡았던 박찬대 원내대표 이렇게 거론되고 있고요. 원내대표 경쟁도 시작됐는데 김병기 의원, 또 서영교 의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 투표에서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이제 반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인 사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굉장히 좀 예측 불허의 팽팽한 싸움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제도가 처음으로 지금 바뀐 바뀌었죠. 제도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만 투표를 했기 때문에 비교적 표 계산도 좀 단순한데 지금은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국회의원 투표가 100%. 근데 지금은 룰이 바뀌어가지고 국회의원 투표가 80%. 그리고 또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20%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민주당의 재석 수가 167석입니다. 그래서 20% 권리당원 투표를 이 국회의원 수로 환산을 하면은 34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좀 계산하기 어려운 데다가 플러스 두 분 다 지금 친명이에요. 만약에 친명 대 비명이면 답은 뻔하겠죠. 근데 김병기 의원도 친명, 그리고 서영교 의원도 친명, 그리고 이 두 분의 선거 전략도 친명 전략. 내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코드를 잘 맞춰서 지금 초반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도 힘차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내세우기 때문에 정말로 이 권리당원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뭐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역시 이제 권리당원 입장에서는 과연 누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더 친한가? 그리고 또 누구를 뽑았을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국정 운영을 순항할 수 있겠는가 이런 판단에 따라서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당 대표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당을 잘 이끌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권리당원 투표 반영된 걸로 이제 그 정책도 바뀌었고 반영 비율이 바뀌었고요. 어떻게 좀 될지 한번 전망 한번 해주시다면요. 글쎄요, 지금 민주당에 다들 친명을 강조한다라는 건 비주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되든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권리당원의 그 표를 그 의원수로 환산시키면 34표라는 건 적지 않은 표인데 네. 그 권리당원의 또 대다수가 친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그 명심이 중요한 건가? 좀 살짝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대표의 경우에는
아마 올해 그 선출되는 사람은 내년 지방선거를 이제 그 맡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연임이 가능한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2년마다 당대표가 갈리는 거라면 그 다음에 당대표가 되는 사람은 아마 총선을 이제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오히려 관전 포인트가 누가 되느냐가 다 친명 중에서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강한 친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도 명심이 어디에 있나가 더 관전 포인트일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살짝.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하느냐 아니면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를 해야 하느냐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두 가지가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요. 먼저 9월 초까지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 메시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여쭤볼게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당내 사정을 완전히 알고 있는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자로서 일단 그러면 6월 말까지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9월 초까지 지금 김용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은 가능한지 일단 그거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마 지금 비대위원도 전부 사퇴를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를 뽑아서 지방선거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동의를 표했는지가 또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제가 볼 때 그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금 뭐 탄핵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당이 정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당이 재건축의 수준이 아니라 전 비대위원장이신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재개발의 수준으로 확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그 후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김문수 전 후보라든지 또는 한동훈 전 대표의 그 계파들 사이에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일단 정리해서 해소한 다음에 새롭게 9월에 새 지도부가 만들어져서 전혀 부채가 없는 상황에서 그 당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러한 제언에 얼마만큼 당이 호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시기라든지 이런 말의 의미라든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저는 이번에 그 대선이 그 이재명 당시 이제 후보죠.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49.42.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측이 41%를 조금 넘긴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예, 있는데 그거 자체가 국민들이 이 계엄 선포와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문수 후보가 받은 41%는 계엄이 잘했다. 탄핵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적어도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40%는 넘겨줘야 된다라는 황금 분할의 한 표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탄핵을 반대한다는 당론을 가지고는 향후에 그 국민의 힘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견인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의식.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 힘이 보수라 한다라면은 중도 우파래야지 극단적인 우파 가지고는 당이 건재하기 쉽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우선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지도체제 부분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요? 일단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입지가 저는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비대위원들 다 사퇴 의사를 밝혔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 대선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근데 대선 패배 참패 책임을 묻는다면은 뭐 가장 큰 사람이 후보겠지만 그 다음 이제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로는 친유는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자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반면에 친한은 아니다.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새 대표를 뽑자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열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당에서 수용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내일 의원총회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두 번째로는 또 16일 날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에게 힘이 확 실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새 원내대표가 과연 어떤 입장을 견지하느냐에 따라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런 입장이 그대로 적용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지금 국민의힘은 매우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다. 잘 아시겠지만 특히 대선이 참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친윤과 친한이 당권 투쟁에 지금 뭐 너무나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당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이 당은 해산돼야 된다. 뭐 숲으로 비유하면서 불태워버려야 된다라는 이런 극언성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모습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좀 미래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 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첫 번째로는 탄핵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이 당론은 무효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왜 이제야 나왔을까? 그러면 이 메시지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친윤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친한을 향한 그런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왜 던졌냐면은 제가 볼 때는 친윤은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가자는 입장이에요. 근데 친한은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갈자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좀 균형을 잡으려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무 감사권을 발동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부분도 친윤들은 굉장히 또 싫어하는 거예요. 친한들은 원하는 거. 그래서 친한들을 좀 붙들어서 자기 자신을 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로 징계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지금 친윤을 겨냥한 또 친한의 또 마음을 좀 잡겠다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내일 의총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정리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입지는 굉장히 지금 불안정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과 전국 상황 짚어봤는데요.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 정호김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